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합격자 발표 얘기는 들으셨죠? 올해 뭐 31%는 합격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50페이지 부동산 거래 종목 나갈 차례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조망 양괄호 1번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조망이란 개업공사 상호간,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개업공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오는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 이것을 부동산 거래 조망이라 합니다. 그림은 없는데요. 잠깐 이제 정보망 이용 과정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평택에 사시는 갑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기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A가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이 물건을 공개했어요. 이거 강남에 사시는 을입니다. 이분이 평택으로 이사를 오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네 기업공사 B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그러자 B가 매도인을 역시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건에 맞는 물건을 이제 정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을 4개를 딱 골라냈네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고 물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요 4번을 체크했거든요.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의 아파트로서 A 기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요 B는 A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그럼 A는 다시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또 해요. 그럼 거래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A, B가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둘이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일단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해 줘야 되죠.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우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그래요. 거래 정보 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이 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돼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망 시스템 운영도에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길 게 이 통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있게 되면 마지막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망 운영도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망은요, 이 운영도를 봤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사가 물건을 들어가서 검색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망 주의할 점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망 개업공사 상호간 정보 교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망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우리 법이 얘기하는 부동산 거래망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원에게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한국공사협회예요, 현재. 그래서 한국공사협회에서 어떤 걸 운영하고 있냐면 K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K랜. 코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K랜이 바로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입니다. 이게. 근데 요 K랜이 요즘 이름이 바뀌었던데 한방 부동산 거래조망? 요렇게 이름이 바뀌었던데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한방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방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한방이 뭘까? 양방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갔더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방이란 뜻이더만요, 그게. 한국공사협회 회원방 정보망. 그래서 이 K랜이 이게. 그래서 요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사실상 이제 계약서라든가 확인 설명서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여기 K랜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걸 쓰지 않는 이제 지역은 지역별로 이렇게 그 개업공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을 이제 단체를 구성하죠. 그래서 개업공사끼리서 단체를 구성해갖고 이렇게 이제 자기네 회원 중개업소들끼리 물건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물건을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사설정보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해서 이건 위법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탁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대형 업체가 뭐가 있냐면 T 업체라든가 L 업체가 일단 그 브랜드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T나 L이 정보망 사설 정보망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이 K랜을 안 쓰는 지역들은 그런 사설 정보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송도 같은 경우는 이 사설 정보망을 쓰고 있는데 사설 정보망이 K랜보다는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어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역별로 저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위법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막는다. 탈퇴를 막는다. 뭐 빨간 날은 다 쉬자. 담합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부동산 중개 보수를 깎아주지 말자. 이런 거 담합을 하면 이게 전에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합행위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건 불공정 거래행위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하는 법률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 진입을 막는다든가 회원 가입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 불공정 거래 행위다 걸렸잖아요. 걸리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해요. 이게 시정조치라든가 과징금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지역별로요. 요즘 개업공사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체를 구성해갖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빠져야지만 신규 진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규 창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존 중개업소가 빠져야지만 회원 가입이 되고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불공정 거래행위예요. 이거는.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이때 이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갔잖아요. 나가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 등록과청에서는요. 이 개업공사 단체들 있죠? 이 단체 또는 소속 이 개업공사에게 이거 바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2년에 2회 이상 했잖아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에 2번 이상 받아버리면요. 이제 등록도 취소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이 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고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나갈 수 있고요. 업무정지나 이렇게 이제 등록 취소가 나갈 수 있고요. 공정위에서도 이걸 제재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평택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체 구성해갖고 진입을 막는 지역들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불공정 거래행위예요. 회원가입 안 받아주면 전부 다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 회원 약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회원 약관을 확보해갖고 공정에다 찔러버리면 그냥 이거 과징금 나갑니다. 그래갖고 뭐 지역별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가요. 과징금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이제 우리 신규 창업하시는 분한테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해도 위법은 아니다. 근데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은 바로 이 K랜을 말한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정보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우리 중개인의 업무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의 업무지역.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관할 구역이 업무지역이었죠. 기억나요? 그럼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유일한 이유였는데 거기서 말하는 정보망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K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해요. 그다음 전속계약제도에서 정보망이 나왔어요. 또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에 대한 정보를 7일 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공개 어디다 해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돼요. 그때 부동산 거래정보망 그것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이게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은 K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약서라든가 설명서 다 지원되니까.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전부 다 저기서 해요. 데이터도 모두 저기서 관리합니다.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는 이제 수기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 이 장부로 갖고 있는 거고 데이터 관리는 전부 다 우리가 이 컴퓨터로 합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만 우리 법이 24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페이지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이란 말 나와 있죠? 그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이란 말 바로 위에 양괄호 2번 있잖아요. 이게 우리 법 24조 1항이거든요. 그거 잠깐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네 지금.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자가 지정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일단.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지정 절차는 일단은 당연히 절차상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요건을 갖추고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그럼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암기를 나중에 해나갈 건데, 일단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단 첫 번째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돼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이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것은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정보 사업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회원으로 개업공사 가입비용 신청을 몇 명 이상 해줘야 되냐면 500명 이상은 가입비용 신청을 해줘야 돼요. 이들 분산 요건 필요하거든요. 이 500명 이상은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시도별로 3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되 토탈 인원은 몇 명 이상이라고요? 500명 이상.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과목인데 나중에 이제 이 숫자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요. 일단 5 빼기 2는 몇이에요? 3이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5 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사와 기능사는 틀리다면서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역시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데 이거 서버 갖추라는 얘기예요. 물건 저장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 5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5가지 요건을 이제 갖춰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당연히 국장에게 하겠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서류도 내야 될 거고요. 수수료 같은 건 없어요, 일단. 그래서 국장에게 이제 지정을 신청하고, 그럼 지정을 이제 신청하면 이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지정서를 교부해버려요. 그래서 지정대장이 기재하고 지정서가 나갑니다. 그럼 요것이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이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는 이거 처리 기한이 있겠죠. 처리 기한이 있을 거예요. 요게 며칠이냐? 요게 30일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한 30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무 쪽에서는 30일이 더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0일이 이겁니다. 원래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요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30일로 뒀어요. 왜 그러냐면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이에요.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30일을 준 거예요. 자, 그럼 30일에 지정이 나가야 되고요.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을 받은 자는 이제 정보망 운영 회칙이거든요. 이게 운영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망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된 변경 승인도 얻어야 돼요. 이거 당연히 누구 승인 사항이겠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 사항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이것을 이제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이것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해 주면 될 것이다. 요것도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한은 지정을 역시 받은 날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설치 운영은 1년 내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절차상 숫자는 30일 3개월, 그 다음에 1년이 되고 있는데 33 1년 후 기억할 거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30일에 지정해 주게 돼 있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3개월 내 운영 중용 승인 받고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절차는 이 정도로만 감을 잡아두고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거든요. 그럼 이것은 개업공사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인계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한하여 공개해야 돼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정 취소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위 공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도 안 돼요. 차별 공개도 안 됩니다. A한테는 공개해주고 B한테는 공개해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차별 공개 금지. 그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요. 우리 개업공사는 이 정보망에 대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거짓 공개 당연히 금지. 근데 실무적으로 거짓 공개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많이 할 것 같죠? 어떤 정보를 제일 많이 거짓 공개할 것 같아? 가격이라든가 물건 정보. 그러니까 물건을 공개할 때요. 정보망에 올릴 때 다른 사람이 체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 동 호수를 바꿔버리는 거야, 다. 체감 안 되니까. 방어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짓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네이버 광고할 때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동호수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아, 이 네이버 광고는 물건 다 체가게?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 방어 기술이에요. 다른 중개업소 다 체가요. 중개업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다 광고 봐요, 다. 같이 봅니다. 보면서 물건 따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공개 금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실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거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정보망, 부동산 거래망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감만 잡아두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게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의 그 매물 정보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네이버 그런 데라든가 또 뭐 부동산 124라든가 또는 이제 뭐 직모, 그다음에 뭐 피모에 뭐 좋은 방 구하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다모, 뭐 이제 삼모 이런 것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업체명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최첨단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법이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법이 타치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그런 것은 타치를 전혀 못하고 있고요. 이거 완전히 개업공사만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이. 그래서 이제 첨단 이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우리 법 밖에 있어요, 다. 교수님 그럼 개인이 매물 같은 거 올릴 수가 있습니까? 네이버에? 개인. 개인이요? 예. 올려도 되겠죠? 예. 근데 소유자는 안 받아줘요. 그 네이버는 직접 안 받아줍니다. 네이버는 안 받아줘요. 직접 안 받아줍니다. 이게 다른 업체 제휴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가 한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 부동산 광고로 개업공사한테 떼돈 번다고. 근데 개인이 거기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하면 개인이 돈만 들어가지 그거 전화도 안 와요. 중개업소에서 해야 된다, 다. 그거는. 중개업소를 의뢰하면 중개업소에서 이제 글로 공개가 나가는 거죠, 광고가. 일단. 개인이 할 이유가 없어요. 돈만 쏟아붓습니다. 회원가입해야 되지. 거기 광고 나갈 때 돈 내야 되지. 쿠폰 다 사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개인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음은 직접 광고가 돼요. 다음은 다이렉트에서 다음에서 받아요. 다이렉트 받는데 다음은 거의 안 나가죠, 그쪽으로는. 이게. 그쪽은 거의 안 나가.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 참 이상한 내용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 사설정보만 운영했다 해서 위법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에요. 우리 법이 타치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애써서 회원 500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지정을 받아갖고 운영하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우리 법상 정해진 의무들을 이행치 않았잖아요? 그러면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웃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걸 운영했다 하도 우리 법이 타치를 전혀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오히려 애써서 지정 받은 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에는 사설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좀. 지정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 망했어요, 이거.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거래공사업자 남아있는 게 한국공사협회뿐이에요. 협회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이놈의 규정을 왜 두고 있는지 당최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애써서 지정받은 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니까, 이거. 벌금 맞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권으로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이걸 제도권으로 수용하자 그래갖고 법안이 일부 상정이 됐었는데 상당히 아주 주접한 법안이 올라갔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라요. 이 시스템을 자체를. 법안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협회 쪽에서도 어필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협회가 어쨌든 물론 이제 협회가 강력하게 이제 우리 회원들이 지원 사격을 해주면 되는데 회원들마저도 지원 사격 안 해. 다 독불 장군이야. 지가 잘난 거예요. 협회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회비도 우리도 안 내고 있지만 역시. 자, 그래서 그 정도 거래공사업자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개업공사 등의 의무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주에는 자격증을 땄고 두 번째 주에는 사무소를 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중개 업무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용을 봤습니다. 이제는 개업공사가 업무 활동을 하면서 지녀야 될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53조.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사 등의 의무. 자, 이제 의무로 들어왔는데 먼저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위 유지 및 공정중개 의무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무로 나와 있는 게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네요.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부여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를 지금 현재 29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 의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게요.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를 해야 될 자가 누구냐? 개업공사는 당연히 이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여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소속공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나아가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활동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럼 중개 보조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품위라는 것은 뭐냐?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품이에요. 그럼 중개사무소 출근하시면서 쓰레바짝 찍찍 들고 추리닝 입고 출근했어요. 이거 품위 지킨 거 안 지킨 거? 안 지킨 거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여성분들은 출근할 때 정장을 입으시는 거고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네코타이를 메고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죠. 이게. 그래서 전문 직업인답게 그렇게 이제 요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품위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게 광범위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 직업인들, 공무원들 전부 다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다. 품위 유지가 있는데 그 품위 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업무 정지 같은 거 먹을 수 있느냐, 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언적 의무만 있고 윤리 의무니까 이게. 근데요, 참고로 우리 중개업법 시절에는 개업공사가 품위를 지키지 않을 때는 6월에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현재 우리 공사법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업무정지 마지막 사유가 뭐냐면 업무정지 마지막 사유가 그 밖의 이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의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거든요. 이걸 백지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이 품위를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게 처벌된 예가 있느냐? 그 예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데 이런 예는 있었죠. 중개사무소에서 우리 개업공사가 도박을 하다 걸린 거야. 도박을 하다가 도박죄로 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격을 공부한 바가 있는데 도박죄 벌금은 우리 법 위반 벌금이 아니니까 우리 법상 결격은 아니죠. 그죠? 결격은 아닙니다. 우리 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 결격이니까. 그럼 등록 취소 같은 거 불가합니다. 일단. 그럼 도박죄 위반하에 벌금 받았는데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죠. 거기에 질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서 도박을 하다 걸려갖고 벌금 받았는데 우리 법상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답변. 그거 품위 안 지킨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그럼 다리가 안 예쁘신 입에 한여름에 말이요. 응? 미니 입고 출근했어요. 미니. 그 품위 지킨 거 안 지킨 거. 다리가 안 이쁜데? 품위를 매우 손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업무정지 먹습니다. 근데 보조는 입어도 돼요. 보조는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일단. 자, 그래서 어쨌든 품위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하라 그랬는데 요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게 이제 민법에도 있거든요. 민법에도 있는데 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이거든요. 그게 신의 성실 원칙이에요.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라. 뒤통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인데.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활동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은 공정중개가 있는데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면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바로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선관주의 의무. 이건데 이거는 명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우리 개업공사에게 인정된 의무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왜 인정이 돼 있냐? 왜 우리 개업공사한테 이런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 민법상 중개계약은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판례예요. 위임과 유사하다. 위임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민법계약편에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위임이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위임이라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가서 인감리면 떼달라고 시킵니다. 이거 위임 맞죠? 이거 위임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기잖아요. 이것도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인데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그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위임 계약인데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물건, 부동산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있죠.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위임과 우리 중개계약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수임인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이들이 바로 수임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임인이 있는데 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우리 부동산 중개에서는 개업공사죠. 감아요? 그럼 수임인은 사무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냐면 바로 선량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도 결국 위임과 우리 부동산 중개가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공도 선관지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이게.
그러면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 선관주의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일단 얘기하면 통상의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녀야 될 주의력.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주의력이 높은 자가 있고 덜한 자가 있는데 이건 따지지 않고요. 개인적인 그런 사정은 따지지 않고 개업공사라면 보통 개업공사로서 지녀야 될 주의력. 또 운전자라면 운전자로서 보통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라고 그래요. 상당히 개념이 안 잡히죠, 잘. 그래서 선관주의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문제는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선관주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갑이요.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면서 이거 내 아파트거든?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사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 확인 방법에서 선관주의가 정확히 나타난다는 얘기죠. 소유자 확인 방법에서 일단 그러면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하면 돼요? 일단 등기부 열어봐야 돼요. 등기상 증명서 열어봅니다. 자, 열어봤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열어봤더니 소유자가 갑으로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사진이 붙은 신분증 달라고 그러죠. 주민등록증. 그래서 주민등록증 달락합니다. 그래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둘이 일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소유자로 인식해도 되는 거죠?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는 거다. 이거는 개업공사가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건 기본이다 이거예요. 기본이다.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면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 그게 뭐예요? 등기권리증. 맞죠? 등기권리증이 있으니까 등기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의심이 가면 탐문 등을 통하여 진정 소유자 여부를 더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건 개업공사의 선관주의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선관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주의력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진정 권리자인지 여부를 나아가 등기권리증이라든가 탐문 등을 통해 더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해갖고 사기를 당했어요. 진정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이 갑소유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사기친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럼 결국은 그때 등기권리증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개업공사가 지게 돼요. 이게. 그래갖고 간혹 가다가 이제 사기 사건이 신문에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사기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등기 권리증 안 한 사고는 이건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매매를 하든 요즘 전세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전세를 하든 전세 중개를 하든 이런 것들 전부 다 등기 권리증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 권리증만 확인하면요 어느 정도의 사기는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막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개업공사가 귀찮아서 괜찮겠지 하면서 카운터를 한번 맞는 거예요. 사기를 한번 당하면요 중개업을 결국 못하게 되실 거예요. 겁나서 일을 못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등기권리증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개업공사의 선관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민증 위조 있죠. 주민등록증 위조는 이거는 장난이에요. 요즘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그냥 이거 주민증은. 근데 등기권리증은 위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는 비번 태그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조가 쉽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등기권리증 꼭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확인 안 하지. 매매가 아닌 이상은 확인 안 합니다. 임대차, 전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때 그거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그건 ING인데 월세 임차인이 전세 놓고 도망가는 거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월세 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갖고 그럼 임대인의 인적사항 알았잖아요. 그죠? 계약서 있으니까 다. 그래갖고 주민증을 위조하는 거지. 주민증을 위조해가지고 이걸 제시를 하면서 중개업소에 가서 내놓는 거예요. 전세로. 그래갖고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전세 2억, 3억 이렇게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근데 한 중개업소에만 이걸 내놓으면 다행인데 여러 군데 내놓은 거지 개초. 그래가지고 A에서 전세 계약하고 B에서도 전세 계약하고 C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전세금을 좀 많이 달라게 계약할 때 많이 달라갑니다.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미리 좀 달라. 그래가지고 쭉 챙겨갖고 이거를 이제 4, 5억 챙겨갖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 중개한 개업공사 있죠? 죽었지. 다 물어내야지. 전세한 개업공사가. 그 중개한 개업공사가.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시세보다 약간 싸게 내놓거든. 뭐 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시세가 2억이다. 그러면 사기범들은 1억 8천, 1억 7천, 1억 5천 막 심지어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급해서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1억을 이제 계약금이나 이런 걸 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 소개한 개업공사 시세가 싸니까요. 개업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양타예요. 양타가 뭐냐면 쌍방 모두 중개지. 그러니까 손님 바로 찾아갖고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싸니까. 물량도 없는데, 전세 물량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상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때 유행했어요. 우리 송도에서도 한 4억 5천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중개업소, 세업소가 낀 거예요. 이 사기였어요, 이거. 이 사기였는데 그 중개업소들 죽었지. 다 물어내야 돼, 그거. 사기당한 거. 이거. 권리증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권리증만 확인했으면 이걸 다 막을 수 있었지. 좋다 그러면 권리증 한번 보자. 보기는 뭘 봐. 그래도 봐야 돼요. 사기범들이 가진 이유를 다 대잖아요. 권리증 무슨 거짓다 그러는데 그거 대충은 안 하던가요 보니까. 확인 안 해요, 다. 실무에서 안 합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 일관된 태도예요. 권리증 확인 안 했다. 이거는 개업공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의 과실을 인정해요. 개업공사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근데 이제 손님들이 도망갈까봐 확인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된통 카운터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권리증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신규 이런 거는 현실이라서 신규 아파트 이런 거 특히 안 친거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사항으로 확인해 줘야 되죠. 분양계약서라든가 이게 분양사무소 문의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분양사무소 그는 이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양사무소 같은데 일단은 문의를 해갖고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놈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주 더럽게 됐는데 진짜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분양사무소에서 문의하잖아요. 이 사람이 분양받은 자 맞느냐. 문의해도 안 알려줘요. 근데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알려달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거든. 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선관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주의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선관주의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비밀윤수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밀윤수음가 있는데 전문 직업인들은 대부분 비밀윤수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 29조 제2항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적용 대상 및 준수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즉 개업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야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랬어요. 자, 그럼 이제 비밀윤수 의무. 우리 전문 직업들은 다 갖고 있죠. 우리도 비밀윤수 의무가 있는데 이게 적용 대상이 지금 현재 특이하네요. 비밀을 준수해야 될 자가 누구냐? 개업공사 등이란 말이 등장했죠? 개공 등이란 말 기억나세요? 개업공사 등이란 말은 중개업 종사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 이들이 바로 개업공사 등이다. 즉 개업공사 등이란 말은 개업공사 외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법에 따라서
고지할 의무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도인 쪽에서 그럽니다. 물건 팔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거 소송 금방 내 끝낼 거거든.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이 사실을 고지하지 말아달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여 그 중요 사실을 매수인한테 고지 안 해도 되느냐?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이건 이때는 비밀 지키는 의무가 없어요. 나아가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증인으로 출석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나아가서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속공사가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직을 사임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준수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해주시고, 이것은 이제 1년 이하 적등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분은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되죠. 말하고 싶어서 병납니다. 그럼 비밀이 과연 뭐냐 이 문제인데, 요 비밀이라는 것은 본인이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아야 되고요. 나아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할 가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밀 누설죄로 처벌됩니다. 이걸 오픈하면.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비밀 누설죄, 비밀 준수가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이거는 개업공사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 근데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개대상물에 강력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뭐 살인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여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든가 거기서 뭐 자살을 했다든가 이런 흉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개의뢰인한테 고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돼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안 한다고요? 실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 따기가 힘들어지는 게 실무 생각해갖고 문제를 풀어요. 답이 3,000% 가지.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린 이론적으로 다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흉한 사건이 물건에서 섰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럼 고지해야지. 고지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법 취지 자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고지해 주란 얘기예요.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힘든 게 아침 저녁으로 손님이 문안 인사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 출근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왜 안 했냐. 저녁에 또 들러서 여기 물 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놈의 하자 때문에 아침 저녁 문안 인사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못 삽니다. 아주. 이게.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고지해 주는 건 맞을 걸로 보이고, 화재 사건이 있었다. 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맞죠? 화재 사건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개공이 손해배상 청구송을 당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아파트 화재 사건이었는데 이걸 고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주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불 싸질러 버렸어요. 아파트에다가. 그래갖고 결국 거기서 못 사니까 인테리어 공사 새로 놓고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매매를 개공이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수인 쪽에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불났다는 사실을. 이걸 고지 안 한 겁니다. 개공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 걸었어요. 개공이 물어줬습니다. 위자료 물어줬어요. 이거 고지 안 한 사실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진짜 헷갈리는 건 그거죠. 그 물건에서 비과학적인 사실이 발생되고 있다. 흉가 귀신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집만 들어가면 남자가 시름시름 앓다 사망한다든가, 뭐 처녀가 자살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고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니 해야 되는 게 되는데 사실 그 얘기하기 좀 그렇겠죠. 선관주의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인데, 알고 있다면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 그런 이제 흉한 사건이 있었다든가,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받을 때 확실히 얘기를 하고 받아요. 이거 정상적인 거래 불가하다. 이거 물건 가격 이 정도 낮춰도 될까 말까 모르겠다 이거. 그렇게 물건 쳐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싸게 나온 거다. 그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갈 수 있어요. 조사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물건에 대한. 나중에 사고가 났잖아요. 중개 사고 났잖아 이런 거. 법원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우리 불리해요. 무조건 우리 거의 패소예요. 90% 이상 패소입니다. 너 조사 제대로 안 했다 야. 그냥 판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뢰인이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걸었잖아요. 거의 패소예요 우리. 거의 패소입니다. 물어줘라 그래 다. 선관주의 이게 진짜 웃기거든요. 조사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 책임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과 거래할 때 거래시킬 때는 이제 정확하게 내 물건처럼 조사를 충분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해주고 이제 이걸 선관지를 내가 조사 확인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다 봐야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대다수 판례 기한을 보면 개공이 책임을 못 면합니다. 의뢰인이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걸었다. 그러면 결국은 개공이 거의 패소예요. 거의 패소입니다. 물어줘라 그래요. 웬만하면 물어줘라 그럽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 하는 거 보면요. 요즘 근데 공인중개사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는 FM대로 다 해요. FM대로 다 합니다. 고지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중개업을 해왔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을 처음에 배울 때는 공인중개사인 사장한테 배워야 돼요. 자격증 빌려서 하는 데 있죠? 이런 데서 배우면 절대 안 돼. 그런 데서 배우면요. 일을 그렇게 해. 그 사람들은 손님 붙이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후속타가 훨씬 중요하거든. 후속타가. 그러니까 손님의 불만들,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 이런 것들 후속타를 계속 날려줘야 되는데 이거 빌려서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후속타 안 날려요 그냥. 나 몰라라 해버려요. 계약 잔금 치렀잖아요.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위신이 추락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요즘 개업하신 분들은 진짜 일 잘합니다. 송도 거기는 진짜 다른 지역보다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들을 정말 FM대로 하는 거 보면 감탄스럽다니까 거의 이게. 거의 상상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송도에서 하신 분들 다른 데서 일하다가 송도에 왔잖아요. 일 못한다고 힘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송도 같은 경우는 이 층이 중상층들이죠 다. 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요구들 이런 것들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게 배운 대로 해버려요 그냥. 배운 대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엄청 신뢰를 해요. 젊은 사람들 오히려. 배운 대로 거짓말 안 하고 권리증 갖고 오라 그래. 이거 안 갖고 오면 계약 안 한다고 그래 그냥 이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손님이 처음에 기분이 엄청 나쁘지.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믿지. 야, 이 일을 진짜 FM대로 하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개업공사는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 이게 안 갖고 오면 뭐 다음에 보죠 뭐 그러면서 가. 그래갖고 사기당한다니까. 그럼 매수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근데 어쨌든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 잘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젊어진다니까. 나이가 계속 젊어져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보면 쭉 돌다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가요. 젊은 사람 인내로 갑니다 이거. 이게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이쁜 사무소.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업공사들이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만 해주면 사고가 안 나요. 그럼 저도 실무 강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배운 대로만 해라 제발 일을. 그러니까 문서 확인하고 등기권증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안 갖고 왔다고 거짓말 치거든. 100% 거짓말이야 다. 손님들은 권리증 갖고 오라고 하면요. 저쪽 중개업소가 FM대로 일을 하면은 매도 쪽 우리가 매수 쪽이고 저쪽이 매도 쪽이잖아요. 그러면 FM대로 일을 한다면 권리증 손님한테 꼭 갖고 오라고 해. 얘기도 안 한다니까. 권리증 갖고 오라고. 그러면 계약서 쓰는 날 권리증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보자겠더니 안 갖고 왔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쪽 중개업소는 승리를 낼 수 있느냐? 못 내요. 내 손님 앞에서. 못 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데 바로 확인해야 되네. 쫓아가고.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은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시키되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대다수 답이 그거거든. 권리적 외양학권 어디다 뒀는지 모른대. 남편이 갖고 있대. 모른대. 대부분 대답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돈이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한번 사기당해버리면 결국은 평생 중개업을 못 해버린다니까요. 사람 무서워서 일 못합니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안 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원 사기 사건에서는 권리증까지 확인했는데도 사기당했어요. 그냥 사기당했는데 사기의 징후는 어디서든 꼭 나타나요. 꼭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카드, 남자분들 카드 치는 거 알잖아요. 카드 칠 때 이른바 뻥카라는 거 치죠.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돈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뻥카인데 뻥카는 딴 사람한테 치면 절대 안 돼. 돈을 딴 사람한테 뻥카 치면 안 돼요. 왜냐면 딴 사람은 그래 한번 네 손에 뭐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들어와요. 그냥 확인 들어옵니다. 돈 잃은 사람한테 뻥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사 생각해보세요. 엄청 바쁜 개업공사요. 이런 개업공사는 또 사기도 안 당해. 왜? 안 갖고 오면 거래 안 시켜버리거든 그냥. 근데 탱탱 놀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한 10억짜리 팔아달래. 어? 이게 웬 떡이냐지. 그래갖고 확인도 안 하고 거래 시켜버린 거 그냥. 그러면 이제 카운트를 심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사기 사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기의 징후가 있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일단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에서는 판사가 뭘 지적했냐면 권리증까지 확인했는데 전부 다 이게 위조된 거였어요. 다 위조된 거였는데 독감이 심하게 걸렸다고 계약서를 쓰는 날 마스크도 안 벗은 거야.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마스크를 안 벗은 거예요. 첫 번째 거기 과실. 이건 일반 상식으로 정상인 거래가 아니다. 그걸 판단해. 그러니까 이거는 실내에서 계약하는데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독감이 심하게 걸렸다 하더라도 이게 마스크를 안 벗었다는 거는 이거는 의심을 했어야 된다. 이게. 그걸 지적했어요. 그거를. 두 번째 지적이 뭐였냐면 서류 확인을 제대로 안 했어요. 주민증 확인했거든요. 주민증 확인했는데 그 주민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민증 보게 되면은 주민증 발급일이 있잖아요. 주민증 날짜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증 조회할 때 그 날짜 물어보잖아요. 발급일이 언제냐고. 뭐 은행 같은 데서. 그래갖고 날짜가 이게 딱 박혀져 있었는데 1999년 몇 년으로 딱 박혀 있었어요. 날짜가. 근데 이거 발급권자가 누구였냐면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1999년에는 영통구가 없었다는 거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ARS도 다 확인했어요. 1382 걸어가지고 ARS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했어요. 다. 근데 위조된 주민증이었지. 번호하고 이름 다 맞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을 또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안 했다 이거죠. 이게. 그래갖고 개공한테 80% 과실 인정했습니다. 이거. 네가 80% 물어줘라. 그때 사기 금액이 얼마냐면 사기 금액 한 10억 됐을걸요. 8억 물어줘야 돼. 8억. 그거. 그러니까 서류 확인 있잖아요. 서류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경과실 아니에요. 서류 확인은 그래서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는 무조건 꼭 확인해야 돼요. 돈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서류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강의하면서 그렇게 배운 대로 하면 좋은데 실무에서는 이제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손님하고 거래가 되기만 하면 보수가 들어오거든. 근데 거기에 급급해갖고 서류 확인을 안 했다. 그럼 그냥 카운트 한번 심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 하다가 1, 2천 정도 물어주는 건 물어줄 수 있어요. 진짜 일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재수 없어갖고 1, 2천 물어준 거 그래 좋다 하면 물어주지 뭐. 그러고 마는데 이게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억 단위. 그러면 이 정신력 충격 때문에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손님이 겁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를 꼭 제대로 하게 되니까 처음에 개업하실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일을 하면 절대 사기를 안 당해요. 처음에는 FM대로 일해 다. FM대로. 물건 서류 다 확인하고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충 가는 거지. 그러면 진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 있다는 거 여기까지 드시고, 그럼 좀 쉬었다가 확인 설명 의무 나갈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